올해가 아스날 우승 적기입니다. 이번이 적기고 저는 우승할 때까지 앞으로 이렇게 응원합니다. 좋아요. 와, 100% 좋아. 전향적인 무조건적인 아스날 응원이다. (2025년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지금이 10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든벌 EPL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자 이제 A매치 주간, 올해 A매치 주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라운드였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A매치 주간하고 추매는 단군 박빛비 JD와 함께 잉글랜드로 떠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밤이었나요? 네, 목요일 밤. 목요일 밤에 가는데 네. 지금 굉장히 좀 그 PL이 치열하잖아요. 아, 개빡세죠. 모든 경기가 다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런던 더비 있고, 네, 북런던 그다음에 더비 있고. 개인적으로 단군이 형이 이제 OT에 가서 에버튼이랑 경기하는 걸 봅니다. 네. 근데 에버튼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모이스의 OT 방문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당구리 형이 아마 그때쯤 입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당군 형은 애매한 게 이제 사람들이 모예스 입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긴 해요. 맞긴 맞죠. 근데 그게 뭐냐면 퍼거슨을 보고 입문했는데 퍼거슨이 떠나고 모예스가 들어온 시즌이 하필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모예스를 보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네요. 퍼거슨을 보고 들어왔는데 모예스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살짝 다르지만 그렇죠. 느낌이 굉장히 또 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군 형에게는 모예스가 좀 나름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경기도 좀 기대가 되고. 네. 북런던 더비는 뭐 언제나 치열한 매치이기 때문에 뭐 아스날 홈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긴 한데 또 특이하게 토트넘은 이번 시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마스 프랭크는 홈에서는 굉장히 약한 원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는 오히려 경기를 굉장히 잘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 기대되는 경기나 야 이거는 가가지고 뭐 하나 딱 찍어 와야 된다 이런 경기 있을까요? 저는 다 기대가 되긴 하는데 방금 얘기한 거 경기 빼고도 그 챔스 경기가 있어요. 맨시티 레버쿠젠. 네. 근데 그 맨시티의 뭐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형이 어제 이제 도쿠를 보고 네. 이것은 2008년의 호날두와 비슷한 네. 그런 폼이다. 2008년 발롱도르 시즌. 예. 근데 그 정도긴 했거든요 어제. 제가 2008년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가요? 네네 어쨌든. 호날두의 압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오랜만에 왼쪽 윙에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가 거의 맨유 막 시즌 아닌가? 그렇죠. 네. 0607부터 호날두가 팍 터지기 맞아요.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알 가서부터는 약간 그냥 스트라이커의 스트라이커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거의 골잡이의 느낌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쿠젠 경기도 좀 기대가 되고 현지에 떨어진 시간이 금요일인데 그 북런던 더비 전에 이제 또 그 번리 첼시 있잖아요. 번첼? 그런 경기도 이제 펍에서도 보고 뭐 그렇게 좀 하면 재밌지 않을까. 번첼 좋고. 다 지금 폼들이 좋아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원은 다 마감됐죠? 아직 연료는 있나요? 연료는 있는데. 연료는 있어. 근데 이제 거의 뭐 아마 확정을 하셨을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마음을. 네,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 추가로 근데 또 모르지. 마지막에 또 한두 분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또 플럼 선더랜드 경기를 보거든요. 이거는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가운데 크레이븐 코티지는 프리미어리그 전통의 또 구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동네도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하잖아. 그리고 리버풀 PSV까지. 리버풀 PSV. 네덜란드 친구들의 응원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슬롯 감독은 또 페이노르트 감독이었으니까. 그렇죠. 또 에레디비지 둘 간의 맞대결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지금 형철이가 눈을 비비고 있는데 여러분 그 환절기에 네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알러지성 비염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주원이 형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손변도 그렇고 형철이도 좀 심해요. 아니 알러지약 먹어요. 방금 먹었어요. 방금 먹으면 이제 금방 좋아지겠네. 네. 근데 이거 먹고 나면 해롱해롱 거리죠. 저는 그런 건 없는데. 그래? 뭐 사실 저는 약 먹고 해롱해롱 되는 경우가 평소 때 다 해롱해롱해서. 그래서 형 약 먹고 나는 해롱해롱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알러지약 먹고 나면 옆에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형은 항상 평시랑 비슷하다. 항상 해롱해롱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해롱해롱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세은이의 어질어질과 형의 해롱해롱은 누가 더 센가요? 세은이가 셉니다.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5년의 마지막 A매치 주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기는 토트넘과 맨유, 그다음에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였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일찍 진행됐었던 경기가 토트넘과 맨유 경기였고요.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지리멸렬한, 지지부진한 그런 경기였으나 마지막 80분 이후에 무려 3골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재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종류의 재미를 준다. 그런 경기를 보면 그런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랑 주원이 형은 이제 라이브 당군 형이랑 같이 했으니까 형철이가 봤을 때 이 경기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법한 어떤 장면들 뭐로 봤나요? 저는 맨유 입장에서 아모린 감독의 경기 중 대응이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토트넘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은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꾸역꾸역 계속 기회를 좀 만들다가 결국 아모린 감독의 후반전 악수 막다른 변화를 좀 대응을 하진 않았잖아요, 전술적으로. 그 부분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골이 들어가고 특히 오도베르가 모든 걸 좀 뒤집어 놓았던 네.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오도베르가 흔들고 코너킥에서 결국 히샬리송이 또 골을 넣고 그쵸. 그 다음에 히샬리송이 또 눈물을 보이고 옷을 딱 벗었는데 히샬리송은 옛날부터 네. 골 넣고 옷 벗는 세리머니 하면 역전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동점을 당한다거나. 그때도 이제 리버풀한테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리버풀이 이겼죠. 예. 그러니까 클롭 감독 햄스트링 올라왔던 경기가 4대3으로 역전당했죠. 예, 조타가 그때 골을 네. 넣어서 그런 또 경기가 있었는데 히샬리송에게는 또 비슷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맨유도 둘 다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멀겠다라는 느낌이 아직은 좀 들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원이 형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누가 더 잘했다고 봅니까? 0.1이라도. 그래도 이제 그 후반에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준 토트넘이 이길 뻔했잖아요. 그랬죠. 마지막에 먹히기 전에. 네, 이길 뻔했으니까. 네. 그래서 좀 토트넘이 좀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히샬리송이 막 옷 벗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뭐 팀이 저는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요. 지난 시즌에 괜찮다고 비하면. 생각하는데,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4골 넣었거든요. 히샬. 예. 근데 이번 시즌 뭐 좀 그래도 그 골 수는 지난 시즌과 똑같아요, 벌써. 번리전에 2골을 넣어서 예, 똑같긴 해요. 일찍이. 똑같긴 한데 그 뭐 흥분되고 막판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약간 뭐랄까,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그냥 보는 입장에서 좀 되게 평소 때 좀 잘하고 되게 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팀 내 초 에이스고 팀 안에서 에이스고 뭔가 좀 믿을 만한 선수가 그러면은 야 좋아하겠는데, 지나고 나서 비기고 하다 보니까 좀 저런 것만 잘하지 말고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뭔지 알지. 그게 되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나도 보면서 근데 그건 있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보는데 입장이 다른데, 저는 히샬은 되게 밉상고 저런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어떨 땐 좀 짠해. 귀여운 면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그런 게 해가지고 약간 걔도 좀 그 느낌이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약간 그 느낌이야. 결국에 이럴 때마다 또 팀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형이랑 비슷하게 자중 좀 하지, 좀 골 넣고 좀 더 집중하고 약간 괜히 그러니까 95분에 들어간 골이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근데- 이것도 아주 꼰대스러운 그래, 어떤 그럴 수도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 있겠지만 괜히 그냥 그래요. 그래. 예. 좀 약간 마음이 좀 공감도 된 건 그 전 경기였던 코펜하겐전 때 PK를 찼는데 골대 맞추고 앞에서 헤더를 했는데 그것도 골대를 맞아서, 그때 그 코펜하겐전에 10경기 만에 골을 노렸는데 그것마저도 안 들어갔어요. 골대 2번을 맞추면서. 그래서 11경기 만에 이번에 무득점을 깨트린 거거든요.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아무리 이 선수가 이제 뭐 내전보다는 이제는 어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어쨌건 골 하나의 가치는 사람한테 엄청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보면 좀 이 경기에서도 되게 못했거든요. 골 넣기 못했죠, 전까지 사실. 되게 못했어요. 네. 근데 저는 에버튼에서 히샬리송이 있을 때 뭐 아스날이 영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제법 준수한 포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격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 길을 죽이는 것도 하고, 중요할 때 골도 좀 나왔고, 전방 측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 가격으로 살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토트넘에서는 보면 사실 어떨 때는 이런 기량 미달이 있나? 근데 우리나라랑 하는 걸 보면 호나우두다 이러고 되게 좀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입체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선수가.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 슬램덩크의 그. 이 선수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에 보면 그러니까 좀 발전할 수 있는 타이밍에 좀 부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버튼에서 토트넘을 이적을 해 와서 뭐 물론 이제 뭐 10골을 넘은 그런 시즌도 있긴 합니다만은 첫 시즌에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러면 지금 토트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레귤러한 챔피언스리그 티켓, 그리고 추후 또 이제 팀을 잘 만들어서 역시 어쨌든 타이틀에 도전을 해야 되는 분명히 그림으로 토트넘은 팀을 짤 텐데, 그런 걸 감안하면 히샬리송은 어울리지 않는 선수네요, 토트넘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맨시티라는 팀이 극강으로 보기 때문에 그 팀에 적응하지 못한 선수는 바로 한 단계 아래 가도 잘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히샬리송도 만약에 챔스권에 있는 팀의 스트라이커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 중위권의 공격수라고 하면 꽤 괜찮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챔스권에 있는 공격수는 언제든지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다. 아니면 그렇게 우승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주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럼 거기에 어울리는 스트라이커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냉정한 잣대가 아니지, 필요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러면 히샬리송은 거기에 부합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이렇게 다 총체적인 고려로 봤을 때 토트넘의 포워드 라인에서 형이 얘기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부상으로 빠져있는 솔랑키를 제외하면 쿠두스 말고는 없다. 그렇죠. 오도베르가 이날 경기 결과적으로는 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거를 쭉 보여준 선수가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이따 토트넘 토마스 프랭크 얘기를 하겠지만 전술 전략을 떠나서 이 정도로 공격수들이 부진하면 이거는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서 감독이 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이번에도 후반전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맨유의 그 투미들이 갖고 있는 약점, 네.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다는 걸 이용해서 사르를 훨씬 더 올리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팔리냐면 뒤쪽에 남겨두고 사르 올라가고 뭐 시몬스 있고 그러면서 그쪽에 부활을 일으키니까 맨유가 갈수록 궁지에 모였던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 감독이 쓸 수 있는 공격진이 부진할 때 최선이다. 팀 공격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이다. 예, 그 방법대로 했다는 생각은 전 들었어요. 또 하나가 포로를 어떻게든 올려서 쿠두스가 없는, 그래서 존슨이 오른쪽에 있는 어떤 부재, 네. 그 존슨이 있는데도 부재한 거죠. 이거는. 부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포로를 어떻게든 올려서 진짜. 상대 압박을 풀려고 하고 공격 가담을 시키려 하고, 그러다가 후반전 중반에 포로 빼고 우도기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포로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지쳐서 뺀 것 같긴 한데, 그 시기에 우도기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빌드업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싹 바뀝니다. 네. 이런 경기 중 변화가 많았어요. 그 상대 수비 미드 사이 과부하, 풀백을 바꿔주면서 나왔던 공격 방향의 전환. 여기서 이제 아무린 감독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후반전에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갈렸던 이유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유는 어땠는지, 주원이 형 맨유는 어떻게 봤습니까? 결국엔 이거 질 뻔했던 거 무승부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무패를 이어갔다라는 걸 보면 저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는 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유라는 팀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으니까. 쓰리백뿐만 아니라 이제 앞쪽에서의 이 아마드를 이제 변화무쌍하게 활용하는 법, 그리고 이제 은베모의 폼, 네네. 그런 건 괜찮긴 한데 이 좀 답답한 포지션이 있어요. 뭐 왼쪽에 도르구라든지. 저는 쿠냐도 사실 볼을 잡았을 때 뭔가 기대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더욱더 지금 더 안 풀리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결국 그 아무림의 축구는 3백의 안정화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행되고 있고, 앞쪽에 있는 뭐 저는 카세미르나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저는 준수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지만 그 앞에서의 은베모, 그다음에 아마드,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별다른 어떤 그런 포인트를 찾기 어려웠다. 그럼 이제 쿠냐도 아쉬운 게 있었고, 네. 셰슈코는 부상인 것 같기, 큰 부상일 가능성을 봐야 돼요. 무릎 쪽이라고 하던데. 셰슈코도 아쉬웠고, 그러니까 나머지 공격 라인에서는 좀 아쉽다. 네. 형철이 어떻게 봤어요? 이번 경기가 이제 은배모를 왼쪽으로 바꿨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전보다 좀 내는 이유는 그래도 은배모라는 선수가 좀 보강이 되면서, 그리고 브라이튼전에 한정해서이긴 하지만 아직 쿠냐 선수가 좀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쿠냐는 사실 매우 아쉬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데 잘했던 경기는 있잖아요. 있죠. 브라이튼전은 있었죠. 네네네. 근데 그런 경기들까지 어쨌든 쿠냐는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은배모는 확실히 스탯을 쌓아주고 있고 공격이 매번 자주 시도가 되는 건 아니어도 한두 번 시도될 때의 강력함 그리고 효율성이 예전 안 좋을 때보다 맨유가 좀 올라갔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은배모 선수 영입 효과가 좀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또 팀 분위기가 역시 올라가 있는 것도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지지 않고 버티면서 어떻게든 무승부를 거둔 것도 역시 그런 팀 분위기적인 면도 홈모스 좀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역시 그에 대한 디테일은 좀 아쉬움은 있다. 결국 스쿼드적인 면으로 보면 중앙 미드필더진이 보강되지 않는 이상 카세미로가 빠졌을 때 카세미로는 뺄 수밖에 없어요. 90분 못 뛰어요. 어떻게 다 뛰게 그 해요. 형은,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우가르테밖에 없죠. 네. 메이누 선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일단 이번에 부상이기도 했고 그리고 메이누가 들어왔을 때 너무 볼을 좀 끌어서 템포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뭔가 반전이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뭐 다른 미드필더도 옵션을 생각해도 우가르테 말고는 사실 그 시간에 쓸 선수가 없죠. 문제는 우가르테가 들어오면 흔들린다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 왼쪽 공격에 은배모 선수가 침투를 이제 가져갔는데 거기에 뭔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았던 거는 결국 왼쪽 윙백의 퀄리티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그나마 이번 경기에 도르구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도르구도 확고한 주전은 아니었다 보니까 은배모 도르구 이렇게 뭔가 딱 라인이 바뀌었을 때 그 둘 간의 호흡이 뭔가 훈련 때 잘 맞았어도 실전에서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의 퀄리티가 아직은 좀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전 토트넘 맨유 보면서 토트넘의 공격에 조금 더 좋은 선수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맨유의 3선에 조금 더 괜찮은 선수가 있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잘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맨시티랑 리버풀 경기 하는데 니코 곤잘레스랑 그 다음에 마테우스 누네스랑 그 다음에 도쿠 이 선수들이 언제나 잘해왔던 선수냐라고 하면 욕 좀 처먹었던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아닌가? 감독이 선수를 저렇게 바꿔 쓸 수 있나? 그럼 그냥 감독 능력이 다 그냥 정해져 있나?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어느 정도 깔아놓으면 잘하긴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가르테를 혹시 펩이 쓰면 더 잘 쓸라나? 그러니까 너무 오늘 새벽에 니코 곤잘레스랑 도쿠랑 마테우스 누네스가 발전된 모습이 약간 저는 놀라웠어요. 펩이 저는 역대 최강의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여전히 이 능력을 꽤 오랫동안 보여줄 것 같은데 가끔 아유 저거를 저렇게 하냐 이런 선수를 휙휙 바꿔놓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토트넘의 지금 스쿼드 그다음에 맨유의 지금 스쿼드도 펩이 한 6개월 만지면 우승권이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토트넘 맨유전에 좀 부진했던 선수들 물론 어느 정도 선수의 퀄리티가 당연히 필요하고 맨시티도 그래서 선수 영입했을 때 실패한 경우도 있고 되게 까다롭게 선수를 영입하는 팀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의 퀄리티에서 보여주는 어떤 양상이 이게 진짜 단순히 감독 때문인 건지 선수 때문인 건지 뭐 때문인지가 좀 헷갈리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현대 축구에서 선수를 영입했을 때 감독의 어떤 취향대로만 영입한다기보다 전체적인 걸 다 이제 여러 사람이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 뭐 디렉터, 뭐 통해서. 스카우팅, 뭐 이런 그 부분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하면서 선수 영입을 하는데 개개인의 아마 생활 스타일도 볼 거야.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감독의 취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또 감독이 보는 눈 아주 중요하겠죠 여전히. 네. 그러면 이제 종윤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동의 안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토트넘을 맡았으면은 우승권에 근접했을까? 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존슨이나 히샬손 같은 선수를 영입을 안 했겠죠.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애초에 스카우팅이 안 됐겠지. 걔네는 안 돼. 진짜 그 두 선수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 넌 아니야. 결국 두 팀이 펩이 만나서 펩이 지휘해서 우승권으로 들어가면 두 팀 모두 혼란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래. 그래도 엘링 혼란은 있어야 난이도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어느 정도 우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발전은 감독의 문제인데 그 발전을 잘 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서 감독의 이제 그 자리가 보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펩이 오랫동안 지금 맨시티를 맡고 있잖아요. 그럼 그 능력은
네, 출중하다. 뭐 대단한 라고 거지. 볼 수 있겠죠. 똑같은 멤버를 가지고도 똑같은 축구를 못하는 감독이 허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의 프랭크 감독이 있고 이제 어쨌든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훨씬 낫죠. 지난 네. 시즌에 비하면. 이럴 때 케인이나 손흥민이 있었으면 정말 다른 축구를 보여줬겠군요. 아유 많이 달랐겠지. 네, 너무 많이 이런 달랐겠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인생사 아달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 운마저 실력으로 여겨지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 손흥민이랑 케인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토마스 프랭크의 그냥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케인이 있었을 때하고 수비 라인이 되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 미드필더 라인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근데 또 이 또한 이제 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거는 뭐 논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라이브를 보다가 그나마 살라가 아주 못하진 않았거든요. 날려먹은 게 많지만 움직임 자체는 살라를 보니 손흥민의 결정이 더 리스펙트 된다. 둘이 동갑이잖아. 동갑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또. 어느 순간 폼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봐요. 특히나 손흥민은 대단한 결정력이 있지만 그 이전에 엄청난 스프린트로 본인의 이 딱 조건을 만들어 놓는 선수인데 컨디션 관리되면서 일주일에 한 경기씩 딱딱 치르면서 지금 손흥민 폼이 굉장히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고 엄청나게 피지컬적인 도전을 많이 받는 리그다 보니까 그 얘기도 또 맞는데 거꾸로 또 어떤 분들이 겨울에라도 임대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해가 가. 왜냐면 지금처럼 토트넘이 후방에서는 훨씬 안정적인데 케인, 소니 그중에 뭐 케인이야 그 전에 갔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상상이니까. 그래서 프랭크 감독에 대한 이 지금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이번 라인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아쉬운데 오도베를 좀 더 빨리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지금 있는 스쿼드에서 최대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토트넘의 이 프랭크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아주 한쪽으로 쏠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도베르가 선발이 아니었던 거나 포로가 풀타임 못 뛰고 60분쯤에 뭐 그런 나간 거나 거. 다 전 체력적인 이유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마냥 뭐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은 아니었다고 네. 보고 그 사실 경기 끝나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아모린 감독의 선발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마즈라위 윙백을 왜 썼을까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전 경기 노팅엄전 때 아마드 디알로가 되게 드리블도 잘했고 네. 뭐 그 경기에 어쨌든 마지막 골을 넣었으니까 그걸로 만회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수비할 때 보면 아마드 디알로가 매 경기 보면 체구가 작으니까 자기 쪽으로 넘어오는 크로스를 막아야 될 때 아마드 디알로가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이 토마스 프랭크가 봤을 때 아모림이 느꼈을 때 프랭크 감독에게 그 부분이 약점으로 노출될 수 있겠다라 생각을 해서 옮겨놓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마즈라위를 그 위치에 배치를 하고 또 맥과이어가 선발이었던 이유도 뭐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전 맥과이어가 선발이었던 것도 상대 공격수에 대한 1대1 마킹이랑 또 이 경기 세슈코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쿠냐, 은베모 그리고 아까 마즈라위를 좀 수비적인 면을 생각해서 넣은 걸 고려하면 아마드 디알로를 그렇다고 빼기에는 최근 은베모 아마드 디알로가 서로 합이 좋았으니까 근데 오른쪽 라인을 같이 맞춰줄 순 없네. 그러면 오른쪽에 좀 더 아마드 디알로가 익숙하게 뛰니 오른쪽을 두고 은베모에게 반대쪽에 침투를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세슈코가 빠졌잖아요. 키 큰 선수 한 명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 셋피스 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수비할 때.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메꾸고자 백스리 한 자리에는 맥과이어를 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맥과이어는 어쨌든 무한히도 맞고 막 후샬리송도 맞고 해서 결국 자신이 선발이었던 이유를 좀 보여줬다 생각은 해요. 마즈라이는 뭐 그래도 보이지 않는 쪽에서 수비 공헌을 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극적인 뭔가의 뭐 활약은 없었죠. 특히 공격적으로는. 근데 아마드 디알로는 어쨌든 은베모의 골을 도와주면서 킥이나 은베모의 마무리까지 나왔고 뭐 그래서 선발 자체는 토트넘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막 감독의 의도가 마냥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서로 간에 안 보이는 가위바위보 하다가 조금 악수를 둔 케이 네. 이렇게 이런 경우라거나 근데 아모림에게 딱 아쉬운 건 그거죠. 3-4-3이 아니고 3-5-2라든지 네. 뭐 이런 다른 포메이션이나 다른 전술이라도 경기 중에 조금이라도 꺼내면 아무리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런 쪽은 아닌 것 왜냐면 같아요. 모든 교체가 다 그냥 그 위치 그대로 바뀌는 게 너무 네. 보이니까 이 선수 빠졌으니까 아마드 디알로가 윙백으로 가겠네. 지금 달롯 들어왔으니까 아마드가 필드에 있으니까 달롯이 왼쪽으로 가겠네. 이게 너무 보여요. 다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토트넘의 후반 대응에 맨유가 많은 전술적인 어떤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옵션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플랜 A 괜찮은 건 알겠는데 제발 플랜 A도 사실 완성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세슈코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나 마지막에 필드 플레이 없이 한 명이 없이 플레이를 했어요. 그것도 아마 아무림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변수 갑자기 터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겨울 이적상에 두 팀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대한 보강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림은 은베모가 네이션스컵으로 빠졌을 때 어떻게 공격 라인을 꾸릴 것인가 그리고 삼선을 어느 타이밍에 어떤 선수로 보강할 것인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좀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FA컵은 아직 스타트를 안 했고 요 프리미어리그 팀들까지는 그래서 경기 일정은 본인이 조율하기 좋은데 그럼 나중에 그 명분도 없단 말이야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영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구단이랑 얘기해서 확실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어느 라인이든 뭐 왼쪽 공격수든 아니면 미드필더든. 삼선이든 그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마운트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폼이 좋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용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아.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선수라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는데 관리할 게 관리한다는 뭐가 그것도 있나요? 그러네. 네. 뭐 아니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관리를 해주면 그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미 관리가 되고 있는 존나 되고 있는데. 거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캡슐 안에서 살아야죠. 예, 경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있죠. 캡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예. 이제 회복해야 회복하고. 되고. 그쵸, 네. 그쵸. 물 뿌리기도 치치 뿌리면서 관리해주고 선수 이렇게 결국 쓰라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토트넘과 맨유는 2대2 서로 아쉬움을 좀 남긴 채 그러나 마지막에 이 덜리우트의 득점이 들어가면서 뭔가 맨유가 살짝 이긴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기분으로 경기가 종료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새벽에 또 하나의 메인 이벤트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형은 도쿠뿐만이 아니라 맨시티의 경기력에 대단히 감탄을 했습니다.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맨시티가 그동안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진했다고 해도 챔스는 언제나 나가는 팀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맨시티도 그랬죠. 질 수 있다라는 그렇지. 인식이 생겼잖아요. 야, 이거 네. 이렇게 흔들리네. 이전에는 맨시티면 야 경기 안 봐도 돼. 뭐 1대0 먹었다고 야 4대1 5대1 날 거야. 그렇지. 여지없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의 노잼. 마치 예전에 바르셀로나 경기 아우 이러고 또 그냥 존나 그 패스하다 이기겠지 이런 느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칭찬이거든요. 압도적인 칭찬이죠. 네, 압도적이다. 네. 이 팀이 정말로 엄청나게 센 팀이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조금 흥분됐어요. 뭐가 흥분됐냐면 불발기. 이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게 이 오라일리나 이 마테우스 누네스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오라일리의 성장 너무 좋고요. 네. 마테우스의 누네스의 안정감. 그렇지. 이건 기대 안 했던 거거든요. 사실 형이 그 핸드볼 했을 때만 해도 아유 저 등신 이 근데 요즘에 되게 좋거든요. 네. 어. 그다음에 돈나루마의 영입, 그다음에 니코의 어떤 활용 방법, 니코 곤잘레스. 네, 니코 곤잘레스의 활용 방법 이런 그 부분들이 너무 환상적이었는데 이 선수 개개인의 폼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에서 상대의 압박, 상대가 다른 중하위권 팀도 아니고 리버풀을 상대로 후방 지역에서 압박을 풀어 나오는 몇몇 장면. 그러니까 몇몇 장면이라는 것은 자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는 저는 티키타카의 재림이다. 다른 어떤 의미에. 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 주원이 형이 아까 얘기했던 이유로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교적 맨시티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기겠지 뻔히. 근데 힘들었다가 어린 혹은 부진했던 선수들로 이렇게 다시 팀을 만들어가는 걸 보니 형이 패배팀에게 흥분된다라는 표현을 쓴 건 제 느낌에는 거의 처음인데 처음이에요. 이주원을 풀발기시킨 펩. 네. 1000번째 경기 716승. 네. 근데 어려움을 제가 봤을 때 작년이 펩이 감독한 일에 가장 어려웠던 시즌입니다. 이 정도로 힘들었던 물론 그래도 리그는 3위로 끝내긴 했는데 네. 힘들어야 3위인 팀이니까. 근데 그러고 올린 걸 보면 저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나 이제 백5나 내려앉는 것도 한다. 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네.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이 경기는 제가 요즘 쇼츠에 그
나의 해방일지. 해방 일지, 어. 해방 일기가 아니죠. 해방 일기는 형이 한 건가요? 네, 해방 일지인가요? 해방되고 싶나요? 일기인가요? 해방일지. 해방일지에 추앙하다라는 추앙이라는 단어를 유행시켰었죠 네. 그 드라마가. 추앙하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네. 아, 이 경기에서만큼. 소속인가요? 네, 진짜 추앙하고 싶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팀은 많아요. 다 하려고 그러죠 요즘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팀이 지난 시즌 이제 포스테코글로의 토트넘이었거든요. 진짜 빌드업을 하려고 했죠. 후방에서 빌드업 하려고 했는데 매번 그렇게 우당탕탕 네. 우당탕탕 하면서 하려고 한 그 의지도 저는 인정합니다만은 어제 맨시티의 후방에서의 빌드업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도 그 볼을 버리지 않고 이거는 뺏겨야 마땅하고 잘 돼야 상대방이 뺏으려고 하다가 맞고 나가서 스로잉이 된다거나 응당.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여유 있게 측면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패스 두세 번을 주고받으면서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오다가 야 반대편 열려서 뻥 때려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왼쪽에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중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게 이제 단계잖아요. 그죠? 그 단계를 밟고 나오는 그런 패스워크를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한 번이었어요. 서너 번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1차적으로 압박을 받은 선수가 20살의 오라일리였거든요. 그 선수의 여유로움을 봤을 때 풀백 포지션에서 저런 식의 어떤 여유로움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 풀백으로서. 오라일리가 그러면 이제 캐리키지를 쓰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갑갑하지. 굉장히 갑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걔는 미드필더 출신의 어린 선수인데 네. 거기서 이제 완전 적응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네. 꽤 고액을 주고 사온 리그에서 베스트급의 네. 풀백은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오라일리가 중간중간 올라가서 슈팅까지 날카로운 어. 슈팅도 날려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오라일리를 칭찬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라일리를 칭찬하게 됐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진짜 경기를 보는데 눈으로 카스테라를 먹는 느낌이었어. 카스테라 먹고 싶다. 너무 달콤하고 흰 우유랑.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막 계속 끌리는 그런 축구였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시티에 대한 극찬을 했는데 형철이가 본 어제 경기에 왜냐하면 자 일단 우리가 그거는 가정해야 됩니다. 네. 리그컵을 던진 다음에 이거 남은 3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슬롯은 맹렬히 비난받아야 될 만한 선택을 한 거다. 왜냐면 던졌기 때문에. 근데 빌라 레알 마드리드를 잡은 2승은 굉장히 주요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2승 이상을 한다면 이건 슬롯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가 너무 무기력하고 압도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마치 그 이전의 2승이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 기억에선 지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승한 거면 잘한 거란 말이야. 분위기를 그죠? 뒤집어 놨어요. 근데 어제 뭔가를 해보고 진 게 아니라 다시 옛날 그 맨시티인데? 그리고 리버풀은 다시 안 좋을 때 리버풀인데. 리버풀인데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2승을 했던 게 머릿속에서 지워진 그런 느낌이었다. 리버풀 팬의 이 어제 경기에 대한 총평. 뭐 저도 한 얘기를 번복하고 싶지 않고요. 3경기에서 2승 했으면 그거는 저는 그 오케이. 카라바오컵 라인업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어쨌든 슬롯 감독이 위기를 일단 불이 엄청 크게 번지고 있었는데 소화기로 일단 끈 건 맞는 거 같아요. 끄긴 했다. 하지만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이 작은 불씨도 다시 보라는 얘기가 괜히 맞아요. 얘기 아니거든요. 진짜 그 불씨가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저는 뭐 그냥 정말 넓게 이해해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3경기 2승은 좋은 성과고 이번 경기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를 어떻게 치르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번 경기도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온 거 봐서는 네. 신입생이 많이 있고 뭐 그러면서도 지금 부상자도 일부 껴있고 네네. 이삭도 뭐 벤치엔 있었지만 핏은 100%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감독의 구상에서는 이번 선발의 4-3-3 외에는 딱히 변화를 줄 수단이 명확하게는 없다. 아니면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맨시티는 결국 리버풀의 4-3-3 대응에 대해서 그 전에 아스톤 빌라나 레알 마드리드와 다르게 대응을 해왔어요. 맞아요. 이제 다른 앞으로 만나게 되는 팀들도 슬롯 감독이 준비하고 있는 4-3-3 지금의 라인업의 4-3-3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클로풍의 슬롯볼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다음 경기 때 슬롯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전 그게 보고 싶어요. 다음 경기가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노팅엄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맞네요. 노팅엄전이 일요일 0시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일요일 넘어갈 때 후에 0시거든요. 노팅엄의 전력이 뭐 올 시즌 조금 흔들린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이번에 노팅엄이 어떻게 됐죠 생각해보니까 이겼을걸? 이겼네 네. 리즈한테. 그래도 노팅엄에 저는 이 팀이
스쿼드가 마냥 나쁜 팀도 아니고 오히려 맞아요. 저 스쿼드는 좋은 편이라고 봐요. 감독도 그래서 어쨌든 바뀌어서 지금 분위기가 다시 잡히고 있고. 션다이치가 왔으니까 이 경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싶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이삭도 좀 더 그래도 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이미 벤치에 와 있는 거 봐서는 회복을 한 것 같거든요. 뭐 이외에도 다른 또 선수들 뭐 어쨌든 변화를 줄 만한 이적생들을 이제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다음 경기를 다 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리버풀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맨시티를 짚자면 형은 어제 이제 도쿠에 감탄을 했고 다 그럴만하고 저는 이제 감탄은 도쿠에 했는데 니코 곤잘레스가 라마시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혹은 그 전에 다른 팀들을 돌아다녔을 때 이 선수가 단점이 부각이 많이 되는 선수였어요. 뭐 공은 잘 차지만 원래 좀 더 윗선에 있다가 점차 내려오게 된 선수인데 지난 시즌 니코의 모습이나 이번 시즌 초반의 니코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그 같은 스페인 국적에 로드리 안 돌아오면 이거 맨시티가 올해 또 힘든가라고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놀라운 점은 전체 경기를 맥락에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미드필더가 가장 잘하냐 카이세도, 라이스, 흐라벤베르 그중에 흐라벤베르가 어쨌든 3명 안에 들어갑니다. 어제 흐라벤베르 완전히 니코한테 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근데 니코가 이렇게 잘하면 니코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드리의 배터리예요. 근데 배터리가 이렇게 잘하면 그럼 맨시티는 로드리가 돌아왔을 때는 그럼 경기가 어떻게 풀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원래 되게 약간 쪼다 같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란 말이야. 되게 어정쩡한 선택을 한다거나. 저는 그래서 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옆에 그 비실바가 없었다면 베르나르도. 예. 그러니까 니코 곤잘레스도 많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로드리는 혼자 가능하지만 가능하죠. 니코는 그런 단점 때문에 혼자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옆에 활동량이 너무 좋은 비실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산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지금 뭐 아까 전에 오라일리, 마테스 누네즈 뭐 지금 니코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는 항상 어디든지 거기 옆에는 비실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너무 노련해. 측면이든 중앙이든 네, 뒤든 베르나르도는 아마 펩이 그 데리고 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비실바가 딱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못 먹고 다니는 약간 그런 비주얼이긴 한데요. 맞아.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선수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또 굉장히 거친 플레이도 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런 팀의 약간- 에너지를 너무 잘 불어넣어주죠. 마른 체형의 선수들이 그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선수가 머신이야. 체력이 좋다는 거죠. 그것도 별로 이제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비실바의 그 비주얼에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그게 약간 좀 키도 작고 호리호리하고 약간 그런 그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실바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그만 말해 무엇하리. 얘기해도 네.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든 선수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홀란드도 마찬가지고 도쿠도 마찬가지고 뭐 니코 오라일리 얘기했을 때 그 옆에 플러스 원 비실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성 히어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지성을 얘기했을 때 언성 히어로라고 언성 언제나 히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라이브로 형 진짜 숨은 주역은 베르나르도 실바야 그랬더니 우리는 킹갓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쿠다라고 얘기하는 숨은 사람 말고요. 예. 네. 그거 이외에 아인놀이 복귀해서 분명 잘할 거거든요. 잘 만져줄 거고. 그리고 후사노프는 센터백보다는 이제 오른쪽 사이드백으로 쓸 생각인 것 같고 이 선수가 속도가 빠른 선수고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부상만 아니라면 오른쪽에서 측면에서 속도 있고 체격 좋은 사이드백이다. 이거는 대단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맨시티는 진짜 강력하다. 다시 폼이 완전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팀이었고 스쿼드가 또 두꺼워져서 네. 이 부분이 또 메리트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그러면 리버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브래들리가 비니는 막았습니다. 근데 도쿠는 어려워했습니다. 결이 다른 드리블러인데 브래들리의 이번 경기에서 플레이는 도쿠가 잘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아니면 좀 실망스러웠다. 어느 쪽인가요? 슬롯이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아하 예.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맨시티가 잘한 부분도 엮어서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리버풀의 약점은 뭐 빌라전 때도 그랬고 그 레알 마드리드전 때도 그랬고 결국은 살라가 수비 가담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되는 오른쪽 풀백과 윙 사이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맨시티가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 추맨의 추앙을 받은 대단한 그 빌드업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 니코 곤살레스 옆으로 포든이 공격적인 선수인데도 아래로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포든 거의 뭐 3선에 내려와 있네 싶은 느낌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포든이 내려와서 유도했던 건 제 생각에
흐라벤베르를 끌어당긴 거예요. 오른쪽 미드필더에 있는 네. 혹은 뭐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에 흐라벤베르가 있다고 해도 포든이 내려오면 어떠한 미드필더든 의식해서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땡겨가죠. 특히 리버풀의 이번 경기는 최근의 경기들이 그랬듯 맨투맨 압박, 1대1 압박을 시도했기 때문에 포든이 공미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3선에서 관여를 한다. 미드필더 한 명이 따라오죠.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흐라벤베르가 따라 나왔어요. 흐라벤베르는 살라가 수비 가담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미드필더고 그 흐라벤베르가 측면을 도와줘야 브래들리가 상대 오라일리 도쿠와 2대2 1이 아닌 2대2로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흐라벤베르가 포든에게 따라 나가고 포든은 그걸 탈압박하는 게 어렵지 않은 선수죠. 굉장히 잘 벗겨 나오죠. 심지어 포든이 패스를 주면 그 다음엔 도쿠가 받아요. 그럼 도쿠가 드리블을 해요. 뒤에서부터 속도가 붙은 채로 들어오죠. 풀백 입장에서 윙이 저 아래에서부터 속도가 붙어서 들어오면 그거 막기가 되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더군다나 살라는 수비가 다 안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하나 발전된 성장한 선수가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니코 오라일리. 도쿠가 올라갈 때 오라일리도 오버래핑도 가능해. 언더래핑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 되게 움직임을 다양하게 호흡을 잘 맞춰줘요. 그래서 도쿠가 오히려 오라일리가 측면으로 갈 땐 본인이 안으로 중앙에 들어와서 올 시즌 도쿠의 중앙 관여가 되게 많이 굉장히 많죠. 발전했고 예. 많고 그게 또 맨시티 공격에 네.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브래들리가 혼자 이 두 명을 막 번갈아서 뛰는 두 명을 막아야 된다. 사실 이거는 2대1인데 불가능하다. 이거는 게다가 최근 경기들을 연달아 뛰었던 브래들리 네. 입장에서는 저는 선발로 83분까지 뛴 게 용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 뛴 활동량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또 전술적으로 이렇게 뭔가 본인 입장에서의 배려를 받은 것도 아닌 역할인데 오롯이 이 선수의 투지에만 모든 걸 기대해서 3경기나 다 끌고 가게 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 경기는 브래들리가 체력이 좋았어도 힘들었을 거다. 이런 전술적인 완패의 싸움이라면 이런 부분은 대비해주는 건 결국은 감독이 해줘야 될 역할인데 뭐 어쨌든 앞에 2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그래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다. 근데 다음 경기도 똑같이 이런다? 그럼 이제 험한 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근데 브래들리에게 이 경기에 있어서 뭐라 할 수는 없고요. 브래들리 입장에서 야 그거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니 계속 뚫리잖아라고 하면 브래들리가 한마디 해도 됩니다. 로마 네가 해봐. 네가 막아봐 그렇죠. 개새끼야.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도쿠는 이날 경기에서 못 막는 선수였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정말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일단 왼쪽에 있는 도쿠한테 주고 도쿠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되면 줘. 야 주위에서 달라고 하지 마. 도쿠 줄 때까지 기다려. 도쿠 해서 안 되면 받아. 도쿠 네가 할 거 다 해. 하고 해서 안 되면 줘. 네가 다 치고 들어가. 그리고 난 이렇게 지시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폼이었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다 되니까. 네. 이래서 약간 좀 역설적으로 그 국지적인 부분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필 오늘 새벽에 레알 마드리드가 라요 바이카노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어요.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리버풀이 잘한 게 아니라 레알이 못했나?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 안필드에선 레알이 못하긴 했어요. 아니, 못하긴 했거든 좀. 그것도 결국은 전 레알도 좀 비슷한 문제도 있겠는데 사실 저는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들어가서 라리가를 꾸준히 보고 있진 않지만 그냥 그 리버풀하고 경기할 때 봤을 때 비니시우스나 은바페가 약간 위에 남아 있으니까 결국 아래쪽을 추아메니나 카마빈가 뭐 귤러. 그날 경기는 카마빈가가 거의 오른쪽 공격수로 나왔으니까 귤러랑 추아메니 둘이서 수비 앞 공간을 투미들로 막아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리버풀이 그날 이제 왼쪽 윙에 비르츠를 깜짝 배치를 해서 비르츠까지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서 비르츠 안에 들어와 있죠. 여기에 그 소보슬라이 있죠. 맥칼리스터 올라오죠. 또 뭐 에키티케 같은 선수는 왼쪽으로 빠지죠. 이렇게 좀 중앙 쪽으로 과부하를 일으키는 움직임에 레알 마드리드가 되게 순진하게 당했던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으려면 이제 미드필더 숫자를 더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펼쳤어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그 부분의 준비는 좀 부족했죠. 근데 맨시티는 또 다르더라고요. 수비할 때 맨시티는 거의 포든까지 내려와서 4-4-2 원래 맨시티도 수비할 때 보면 거의 4-4-2 대용으로 수비를 하는데 이 경기는 좀 더 미드필더 숫자를 좀 많이 두는 느낌? 그리고 압박을 하면서도 좌우를 좀 넓게 압박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리버풀의 4-3-4 형태의 측면 트라이앵글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풀백, 중앙 미드필더, 윙 다 막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기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을 다 틀어막으니까 이거 답이 없죠 그러면. 네, 그러면 리버풀이 전개가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거는 뭐 이거는 사실 도쿠가 잘했다 쪽으로 좀 얘기를 할 법한 거고 살라와 비르치 관련해서는 지금 비르치를 계속해서 왼쪽 측면으로 기용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비르치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여. 원래 잘했던 선수고
한 끗 차, 그다음에 동료와의 어떤 한 포인트 차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엔 어제도 뭔가 안 나왔거든. 이 비리치의 지금 기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좀 바꿔야 한다. 그리고 살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얼른 이집트 네이션스컵을 가라. 일찍 합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제발 네이션스컵 예선 한 번만 더 해줘라. 아, 예. 조금이라도 일찍. 한 달 더 일찍. 예, 그런 느낌으로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비르츠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왼쪽 측면으로 일단 지금은. 원래 이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동선이 레버쿠젠 때도 많이 시도가 됐던 동선이라서. 그리말도 인카피랑 비르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 8월, 9월, 한 10월 초까지 오히려 비르츠 쓸 때 보면은 중앙 공미로 나왔을 때 살라가 수비 가담 안 하는 거 그쪽 오히려 비르츠가 대려 압박을 할 때 그쪽까지 압박을 하면서 진짜 똥바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쓸 바에는 지금이 낫죠. 근데 저는 그래서 비르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짝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좀 더 자유롭게 띄워주고 볼 받아주는 거. 근데 레알 마드리드 때 너무 많이 뛰긴 했어요. 팀 활동량에서 아마 비르츠가 1번이었을 거예요. 1등을 찍었을 기억합니다. 텐데. 그래서 이 경기는 비르츠가 몸이 무거워도 이상할 건 없었어요. 게다가 되게 강도 높은 전술을 똑같이 썼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르츠는 주중 주말 경기 중 한 경기라도 잘했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레알전을 잘했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라는 입장이고 결국 모든 문제는 살라 쪽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리버풀 팬들이 바라는 그 베스트 11의 그림이 원톱에 누굽니까? 키티? 부상 돌아오면 이삭이죠. 이삭이다 일단. 네. 왜냐면 어제 키티키는 거의 지워져 있었거든요. 어제는 디아스한테 완전 맡겼죠. 네. 그럼 전방이 이삭이야. 왼쪽 비르츠. 오른쪽 누구야? 키에사를 쓰는 게 좋죠. 키에사. 네. 근데 키에사는 지금 슬롯은 그냥 포워드의 서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보다는. 네. 근데 그러면 일단 키에사. 그러면 에키티케는 서브? 일단은 서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술적으로 동선을 좀 잡아줄 수 있다면 뭐 비르츠를 공미로 둬도 이상할 건 없죠. 그 그림을 좀 잡아준다면. 네. 그리고 어차피 요즘은 경기도 워낙 많아서 에키티켓 서브라 해도 뭐 선발로 기회를 못 받을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살라를 빠졌을 때 누굴 쓰냐 그거의 문제가 커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포지션을 많이 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뭐 이 비르츠가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 그 레버쿠젠 때도 그런 어떤 그 동선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만약에 살라가 이 정도의 폼이다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내야죠. 왼쪽 하프를 두고 뭐 에키티케를 오른쪽으로 돌린다든지 비르츠를 오른쪽으로 돌린다든지 모든 간에 소브슬라이를 오른쪽으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 이제 슬롯에게 살라가 빠지고 다른 선수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살라 이상의 기대감 아주 큰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도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리버풀의 승점이 선두랑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패인가 5패인가 그렇죠. 이미 5패예요. 5패면 이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6승 5패라서 절반은 진 거거든요. 네, 무승부가 얼마 없긴 해 지금 리버풀이. 무승부 없어. 아예 없어요. 6승 5패야. 네, 그냥 6승 5패. 프리미어리그는 경쟁이 좀 빡세다 보니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승리가 많으면 되니까 보통 우승하는 팀이 5패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치. 3, 4패에서 막아요. 그런 다음에 무승부의 좀 비중 차이인데 슬롯도 인터뷰에 보면 패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졌으면서 무슨 해설위원이세요? 나도 하겠다. 패배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안타깝게도 지금 리버풀은 실패예요. 물론 시즌이 끝난 다음에 평가라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죠. 11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키티케가 그나마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선수인데 지금 리그 3골이죠. 보겠습니다. 리그 골수가 왜 3골이에요? 11경기 3골이면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실패죠. 1차 실패야. 왜냐하면 이제 5패를 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패배 횟수로는 우승을 못 한다라고 봤을 때는 1차 패배. 왜냐하면 1차 실패. 왜냐하면 우승하려고 이제 데려온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2연패를 위해서 갖고 온 거거든. 그러면 2차적인 실패하기 전에 이거는 진짜 감독 노림입니다. 이때부터는 만져줘야 돼요.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물론 이삭은 프리시즌을 날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A매치 주간 이후에 12월 1월에 돌아오는 걸 봐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캐르케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왜냐면 얘는 초반부터 계속 뛰었거든. 어제도 나왔는데 이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왼쪽에서 크로스 타이밍 때 크로스를 날리는 모습을 몇 번 봤을 때 그게 있거든요. 볼을 찼을 때 이 부담감이 있다 보면 볼을 차는 게 아니고
만지면서 차요. 그러니까 문 떼면서 차요. 그러니까 볼이 왔을 때 난 이거는 어떻게 차도 저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어 하면 난 빵빵 찬단 말이야. 느낌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걸 볼을 되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빵 차는 게 아니고 갖다 놓으려고 약간 그런 어떤 그 임팩트 타이밍을 못 잡아요. 더 정확하게 해야 돼. 막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다 보면 우리가 더 잘하려다가 실패하지 보통. 실패하는 경우가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세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만 막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팍팍 들어올 때는 문제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그 흐름대로 탁탁탁 가잖아. 기생충이 나오잖아요. 딱 손목 잡으면서 너 왜 26번 문제 왜 이렇게 떨었어? 야 그거 수능은 기세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문제 풀 때 그러면서 탁탁탁탁 가야 되는데 이거 맞나 아닌가 하는 순간 이제 말리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도 얘가 문대니까 크로스가 그 수비에 막힌다거나 막혀도 그 볼이 이제 뭐 튕겨서 딴 데로 가거나 루즈볼 상황 만들면서 자기 팀이 가져오게끔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 친구가. 그 크로스도 정말 어이없고 이게 이제 자기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 발에 닿는 이 볼과 이 축구화에 닿는 그 시간이 아주 찰나잖아요. 네. 그 찰나에 어떻게 차느냐에서 달라지는데 거기서 자신감 있게 안 차면 임팩트가 달라지고 볼의 어떤 그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자신감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리버풀은 이번 A매치 주간 이후에 이제 12라운드로 들어갈 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단점들이 슬롯에 의해서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11, 12월이 보통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어려운 일정이 시작되는 타임이거든요. 박싱데이 들어가고. 네. 여기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뭔가 변화를 긍정적으로 준다고 해도 코나테의 수비 불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코나테 너무 못했어요 어제. 그니까요. 이게 약간 불치 비기도 전에 찬물권 끼얹는 격이에요. 야 이제 불 좀 한번 지펴보자는데 갑자기 양동이에 물 엎어져가지고 네. 뭐 불 장작 젖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코나테가 약간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경기들이 종종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맨시티 압도적인 경기 3대 0승.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는 포인트 좀 이것도 있죠. 그 반다이크의 헤더골 취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롯도 본인은 이거 로버트슨이 방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웨인 루니도 BBC에서 이거는 방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PGMOL이랑 다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당연히 취소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일견 존중하는데 이건 리버풀 맨시티 이걸 떠나서 제가 그냥 중립적인 장면에서 이걸 봤을 때 다른 경기에서 이 장면이 나왔을 때 골 취소인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상황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네. 들거든요. 저는 뭐 제 주관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면 골이다. 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이 이야기가 덜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압도적인 압도적이라서. 맨시티가 경기를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오케이 그거 너 해도 그 이후에 세 골을 더 넣었을 것 같은 맨시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골이라는 게 분위기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상황이었고 어. 3대 0에서 3대 1 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그 골에 대해서는 화가 날 만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기로 오심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 때문에 패배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슬롯의 얘기가 그거를 좀 담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저도 이거는 그게 누군가를 붙잡아 두고 있었거나 아니면 시야를 좀 막을 만한 동선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나룸마의 다이빙 타이밍이 머리에 헤더 반다이크 머리에 딱 맞을 때를 딱 보고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 위치에서 피하는 동작을 했는데도 경기에 개입했다 볼 수 있느냐.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옵사이드로 골 취소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종윤 형 말씀처럼 다른 주심이었으면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의아한 판정이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맨시티 압도적인 경기력 올라오고 있는 맨시티 요거를 체크했고요. 그다음 첼시 울버햄튼 경기인데 울버햄튼은 강등이 유력한 팀입니다. 네. 첼시가 중요한 순간에 이 경기에서 이른바 시체말로 이제 보약을 먹었죠. 그리고 가르나초가 대단히 좋은 활약했고 엔소 페르난데스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엔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부진할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요. 아유, 근데 컨디션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A매치 주간 때는 소집과 별개로 좀 이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휴식을 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뭐 3대 0이니까 압도적인 경기였었고 이런 경기 무조건 잡아야죠, 첼시는. 네. 그리고 가르나초가 이렇게 이 자신감을 올리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2개 도움을 기록을 했죠. 네. 또 이스테방도 교체 투입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영향력을 보여줬고 뭐 여기에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도 잘했고 그래서 후반전이 특히 경기력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가르나초는 저는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뭐 이제 물론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 관계가 있었겠지만 팀을 옮기면서 이 선수가 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고가 세잖아요. 그런 에고를 잘 조절만 한다면 이 선수는 저는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천장은 높은데 형 말대로 그 천장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선수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팀 동료의 활약, 감독의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본인의 멘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저는 이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멘탈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저 새끼 뭐야?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이런 팀을 상대로 초반에 경기를 끝내지 못해서 많은 선수들을 계속 사용을 했다는 거. 그런 건 아쉽죠. 물론 이제 A매치 기간에 이제 네. 돌입했기 때문에 리그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제 앞으로 빡빡한 일정 속에서 뭔가 챔스권을 도전하는 팀들은 사실 뭐 중위권이 뭐 상위권, 중위권이 빡빡하다고 하더라도 중하위권은 팀들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쉽게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물론 말리면 어쩔 수 없지만 축구라는 게. 근데 이제 쉽게 잡아낼 팀을 일찌감치 경기를 좀 끝내면서 뭐 카이세도라든지 엔조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좀 더 좀 휴식을 취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는 경기 일정상 누가 주전이냐라는 표현보다는 그 자리에 어떤 선수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스테방은 분명 이제 거의 히어로입니다. 이 어린 선수가. 근데 또 네투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왼쪽 가르나초고 첼시는 또 이제 첼시 팬 입장에서 오른쪽을 누구로 좀 둬야 된다고 봅니까? 기본 어떤 그 디폴트의 베스트 11을. 공격 얘기하는 거. 네투가 일단은 선 네투다. 네투가 전 좋다고 보는데. 괜찮다. 네. 네투에 대한 비판을 하는 첼시 팬들도 꽤 많거든요.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네투가 보면 이게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마다 이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선수를 믿을 수는 없다라는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첼시에서는 네투만한 선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플레이 하나하나의 위력적인 모습? 설사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위력적인 슈팅이라든지 활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투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네투. 그다음에 이스테방은 이렇게 포인트. 이스테방은 나올 때마다 확실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스테방을 선발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네. 이 선수의 나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정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경험을 쌓게 하고 여기 좋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이스테방을 선발로 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하는 게 좋다. 네, 좋다고 상대 봐요. 지쳤을 때 이스테방 같은 선수가 상대에게 되게 곤욕스럽죠. 빠르고 기술 좋고 이렇다 보니까 자신감 있고. 흔들 수 있는 네, 선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봐야 되는데 썬더랜드와 아스날 2대2 무승부. 마지막 브로비의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형철이 이 경기 봤나요? 어떻게 보셨는지? 썬더랜드가 진짜 피지컬적으로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약간 저 그런 거 느꼈는데 그 뉴캐슬 원정 세인트 제임스 파크 또 썬더랜드 원정 여기 그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죠. 이 원정이죠. 여기 두 팀 원정 가는 그 원정 선수들 약간 좀 혼이 빠져 있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는데 기사를 좀 봤었어요. 영국 북부 쪽, 북부 쪽이잖아요. 거기 썬더랜드 뉴캐슬은 타이니어 더비잖아요. 네, 그 지역이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이 팀에 대한 인기가 엄청 세서 충성심이 워낙 팬들이 강하다 세죠.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식스 팀들 우리도 많이 보러 가잖아요. 글로벌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떤 잉글랜드 엄청 격렬한 응원 이것보다는 좀 관광객분들도 섞이고 우리나라 사람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뭐 아시아, 다른 대륙, 뭐 가죠. 남미, 많이 북중미 가죠.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응원 자체의 강렬함은
기대보다는 좀 아쉬울 수 있다. 아니면 예전에 현지 팬들이 느꼈던 것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한대요. 근데 북부 지방은 다르다. 그들 또한 관광객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섞이긴 하지만 워낙 응원이 세고 또 경기장 특성상 그런 응원들이 모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원정 선수들이 거기 가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문화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다른 북부만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썬더랜드 원정이 물론 이 팀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홈 경기에서 가져가게 될 메리트가 뉴캐슬도 세인츠에서 그 파크 무섭잖아요. 무섭죠. 요즘 리그에서 흔들리긴 네.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 팀 또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일단 전술이 좋아요. 수비할 때 백파이브, 공격할 때 흉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돌려서 4-3-3 형태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라니트 자카의 존재가 너무 큽니다. 자카가 그 아래를 딱 잡아주고 왼쪽에 한 4명, 3명 올라가서 공격 지역에서 딱 박스를 그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왼쪽 위주로 공격을 해도 그게 다 풀려요. 자카 선수가 뒤를 받아주고 네. 패스를 뿌려주니까. 거기에 세트피스 힘까지. 아, 그런 부분에서 썬더랜드가 왜 잘하는지를 알 법했던 경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뉴캐슬이나 썬더랜드 이게 잉글랜드 북동부일 거예요. 거기가 북부 쪽인데 거기 얘기는 피터 형이랑 폴 카버 형 얘기 들어보면 아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피터 형의 방송 스타일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형 거기 가봤냐? 안 가봤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거 아니고는 안 가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축구 보는 거 말고는 별다른 취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혹은 대부분의 팬들이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 축구 보는 거 말고는. 즉 지금 얘기에 다 축구가 들어가잖아요. 축구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정은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분명히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그 두 형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고 썬더랜드 이 경기로 이제 제가 그냥 봤을 때 두 가지. 첫 번째 잘한다. 근데 그 잘하는 방식이 이전 그 프리미어리그의 그 원초적인 거침과 지금 현대 축구의 그 르브리에이스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게 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어 갖고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크레이그 포스는 X이다. 첫 번째 장면 발라드가 메리노 팔꿈치로 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있죠. 이거 보고 약간 이렇게 휘둘러졌는데. 커트 나서 지혈했거든요. 근데 그게 경기 되게 초반이었어요. 그쵸, 저는 메리노에게. 크레이그 포슨이 장담합니다. 30분 이후에 그 장면이 있었다? 퇴장 내지 경고에 PK 줬다고 봅니다. 근데 10분 이전의 장면이라 제가 보기에 본인이 존나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면 그거 경기 터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저는 그게 아니라면 그 장면에서 절대적으로 PK가 나왔어야 된다. 이걸로 여기를 관자놀이를 찍고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다고? 카드도 없이?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요즘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보면은 팔꿈치 사용은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이거. 되게 전 지금보다는 더 엄격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이 장면은 좀 논란이 돼야 될 장면이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썬더랜드가 잘했다고 하는 건 잘하긴 잘했습니다. 축구를 잘했어요. 굉장히 진짜. 아스날이 고생했고 마지막 브로비의 장면은 저는 라야랑 마갈량이스랑 서로가 좀 엇갈렸다고 봐요. 그리고 브로비가 너무 잘했고. 브로비가 잘한 것도 있지만 마갈량이스의 수비가 조금 애매했던 거 그리고 라야가 튀어나와서 처리를 했거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쉽긴 합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썬더랜드가 잘했다. 발라드는 퇴장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자카 여러분 아스날 팬들이 마지막 한두 시즌을 생각하고 자카에 대해서 그립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카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주원이 형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옆에서. 마지막에 얼마나 사람이 이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두 해 잘해준 것 때문에 미화가 되기 마련인데 그 경기 하는 거 보셨죠? 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메리노한테였나? 개질랄병 맞아, 했거든요. 맞아. 네. 이렇게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원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자카에 대해서 그리움은 1도 없다. 네. 저 근데 진짜 원래 그래 왔습니다. 2대1은 비기고 나서 네. 이 개새끼 존나 좋아한다 이 새끼. 아, 그냥 존나 약간 없네 이 개새끼. 약간 좀 흥분해서 이 새끼 흥분하신 게 말하다가 느껴져가지고. 네. 그게 좀 웃겨서 그랬어. 썬더랜드가 잘한 거랑 별개로 포인트가 많았던 경기고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라이브 때 얘기했던 걸 후토크에서 거의 대부분 뺐더라고요. 네. 아, 진짜?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그 경기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저랑 같이 찍은 영상 있잖아요. 35분짜리 아, 그죠, 영상. 그죠, 그죠. 영상을 거의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스날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 영상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적기 아니다. 그렇죠. 30라운드 넘어가서나 봐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제목을 기가 막히게 제작팀에서 뽑아줬더라고요. 여러분도 적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다음에 아스날 팬들의 대부분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니 때문에 지는 거다. 아니 근데 진짜 너 때문에 설레발 떨어가지고 안 될 거다. 진짜 세게 들어왔어? 내가 그날 없어가지고 라이브 때. 뭐 댓글이 아니 라이브 땐 별로 없었어. 아하. 아니, 라이브 땐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인지했으니까. 근데 댓글도 저는 그러니까 뭐 약간의 어느 정도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그다음에 그 저희 영상과의 재밌는 호흡 정도라고 감안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 밈으로 활용하려 하시는 거죠. 밈화된 거예요. 네. 근데 라이브에 또 진지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진짜 아스날이 져서 그리고 많은 팬들이 조롱당하는 거라면 그건 내가 문제인 거잖아. 아 근데 한편으론 대단한 일이에요. 거꾸로 생각했을 세상의 때 중심에 박종윤이 있다요. 그럼 나 중심으로 아스날이 돌아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리고 조롱도 나 때문에 당하는 거 예. 아니야? 저는 조롱하는 분들이 아스날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끝까지 영레발을 떨었어. 그런 다음에 아스날이 우승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 박종윤이 영레발 떨었는데 이번엔 조롱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까요? 또 아니거든요. 그냥 조롱이야. 그분들은 디폴트가 조롱이고 해외 축구는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스탠스를 바꿔서 올해가 아스날 우승 적기입니다. 이번이 적기고 저는 우승할 때까지 앞으로 이렇게 응원합니다. 좋아요. 와. 100% 좋아. 전향적인 무조건적인 아스날 응원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간절한 마음을 담은 네. 그 팬의 그냥 마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응원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고요.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그 커뮤니티 지방령처럼 그 살면서 아스날을 응원할 때 저는 기본이 부정적인 스탠스였어요. 2002-2003 시즌에 마지막에 리즈한테 지면서 맨유한테 역전 우승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0102, 0203, 0304 연패를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팀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0203 때 우승이 좌절되고 다시 0304 때 우승을 하긴 했죠. 근데 그때 보면서 제가 그 글 쓴 것도 기억이 나요. 벵거 체제, 제가 그렇게 벵거를 좋아합니다만 벵거 체제에서는 연패가 불가능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이상을 쫓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실리를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0405 때부터 어떤 스탠스였냐면 초반에 0405 첼시가 10경기 1실점을 해요. 아스날이 10경기 3실점이었잖아. 이번에 물론 2실점을 추가를 하면서 뭐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지만 보면서 어렵다. 0506 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잘했습니다만 리그에서 식중독 토트넘 아니었으면 챔피언스리그 특히 못 땄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갑니다. 0708 시즌에 세스갱 시즌에 우승 근처까지 갔다가 두두가 부상당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아스날이 우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응원해 본 적이 없어요. 방송하기 전에도. 22년을 그렇게 응원해서 아스날이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꾼다. 올해부터는 지금 우승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는 없다. 절대적으로 올해가 우승이 적기다. 근데 눈에 힘 좀 빼고 얘기하면 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군어의 밤 했기 때문에 아스날이 우승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못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 일정 잡느라 한 달을 썼어. 한 달을 썼어요. 왜냐하면 다들 시간 많이 바쁜 분들이고 걸렸었어. 연예인 분들이 많아서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90분밖에 없었습니다. 맞출 수 있는 시간이 90분이야. 맞아. 앞뒤 일정 때문에 불가능했어.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솔로 군어의 범이라도 합니다. 이번에 우승이 적기라고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스쿼드가 잘 채워졌고요.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선수도 많았었고 맨시티가 올라오고 있지만 이 정도 돈 썼으면 할 때 된 거죠. 피터 형처럼 쿼드러펄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좀 오바고요. 이번에 리그 우승해야 된다. 그렇게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저는 무조건 지네팀을 응원하면서 그러니까 맨시티 리버풀 전에서 무승부를 바랬지만 맨시티가 너무 잘하더라고. 리버풀 너무 안 좋아. 근데 또 어딘가에 미끄러지겠죠. 그리고 설사 경기 이렇게 하다가 북런던 더비전에 뭐 진다 하더라도 아스날도 예전에 벵거 때 역전 우승 해본 적이 있어요. 30년 전 얘기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경기도 이전이었으면 1대0으로 질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에 2대2로 무승부된 건 아쉽긴 합니다만 1대2로 역전하는 순간에 꽤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트로사르 미쳤죠. 하프타임에 아르테타가 개질랄병을 했는지 정구로 애들 대가리를 깼는지 모르겠지만 수정된 부분이 있었고 경기가 좋아졌어요. 이거 고무적이다. 마지막에 당한 건 아쉬우나 괜찮다. 지지 않았잖아.
11경기 8승 2무 1패면 여전히 우승팀의 저는 그 레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악재가 겹쳤죠.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썬더랜드가 본인들의 홈에서 잘 대응을 한 건데 초반에 썬더랜드는 발라드가 했던 그런 그 파울처럼 좀 거칠게 나가겠다. 네, 그렇게 잡고 온 걸 거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 과하게 되면서 어쩌면이 아니지. 아스날 팬들에게 굉장히 억울한 그런 판정이 있었고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 그런 파울이 나왔다고 해서 카드를 안 꺼내는 정말 그랬다면 정말 그 소심한 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그치 원래 그렇다면 그럼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1분이든 거죠, 90분이든 하긴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 PK를 안 준다는 거. 그것도 VAR도 이제 체크를 안 했죠. 안 했죠. 네, 그런 어필 안 봤어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날 팬들이 억울할 만한 상황이다. 근데 그거 그냥 그 제가 아스날 팬심을 제외하고 형이 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그 장면? 그거는 파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몸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맞은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뜨다가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볼에 같이 접근하는 과정이었었고 발라드하고 선수하고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얼굴을 치려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찌되었던 그 볼의 경합을 같이 가는 와중에 뭔가 비집고 들어가고 이제 뭔가 좀 더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팔을 쓴 거잖아요. 그럼 그건 파울이죠 사실.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와가지고 같이 헤딩하다가 이게 팔에 이게 맞았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본인이 이거를 치려고 했던 아니면 뭔가 탄력을 받아 나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빡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파울이라면 파울을 PK죠.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저는 예전부터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볼튼, 뭐 스토크 그들의 축구를 좋아하진 않았으나 그때도 비판한 건 주심이었습니다. 전력이 떨어지는 혹은 본인의 스타일들이 거친 축구로 상대를 제압하는 어떤 그거는 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그거를 경기를 제대로 관장하는 건 주심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서 경기가 벌어지는 건데 저는 그 장면은 지금 봐도 다시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아스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미켈 메리노가 전문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 막 사카가 대각선 방향 움직여서 왼쪽 연계도 관여하고 막 칼라피오리 트로사를 계속 한 맞추고 팀버 계속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지고 에제랑 메리노가 근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웠죠. 메리노의 어떤 그 전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밀치 수비 대형에서 좀 가리거나 턴이 좀 늦는 점. 이게 미드필더에서도 그게 약점이 되는데 공격수로 뛰면서도 그런 약점이 좀 있다라는 게 많이 보였고 에제도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적생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펠리스망에서의 어떤 특별함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공격수나 주위에 어떤 웨드구르와 같은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갇혀져 있는 환경에서는 에제가 좀 더 한결 나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안 풀릴 때 느끼는 거는 결국 이제 부상당하기 직전까지 슈퍼서브로 존재감을 올 시절 알렸던 마르티넬리가 네, 사실 말티.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아깝죠. 딱 이런 경기에서 잘했던 게 그 아틀레티코 클루브 원정이었어요. 네. 그때 챔피언스리그에서 마르티넬리가 딱 그 마지막 골을 넣어주면서 경기를 아스날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부재가 좀 아쉬웠고 또 역시 빌드업을 아스날이 되게 잘했고 유연하게 잘 가져갔고 전진도 무난하게 잘했지만 그래도 좀 더 웨데구르가 있었을 때 패스가 좀 더 다양하게 풀렸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이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좀 어떤 한계에 좀 부딪혔던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A매치 끝나고 부상자들 지금으로서는 좀 돌아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팀 컨디션을 한결 더 올라오고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막바지의 하이라이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우울했던 그 형철의 표정이 썬더랜드 아스날 얘기할 때 눈에 힘을 주고 얘기한 종이를 보고 해맑게 웃는 갑자기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형철이의 표정이 사실 상황만 보면 제가 더 지금 급발진해야 마지막 되는데 방송에 아니, 저는 존나 개새끼 해맑게 웃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 저는 오히려 경기 이 새끼. 야, 그 극한 직업 명대사 중에 쓸데없이 해맑고 지랄이야 그거 있잖아. 자기 존나. 야, 리버풀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리버풀이 비겨줘야지. 거기서 그냥 지면 어떻게 3대 0으로. 저는 우리 경기 볼 때 이렇게 화가 났었어요. 네. 아까 새벽에. 네, 근데 우리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 방송하니까 풀렸는데 왜냐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지르텍을 먹었거든요. 네. 약효가 들어서 그래요. 네. 약효가 들어서 컨디션이 네.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기 내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마갈랭이스가 요즘에 실점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점 마지막 그거는 네. 이게 좀
이게 약간 너무 다 꼬이는 느낌이라서. 올해 약간 누적돼 있는 감이, 그러니까 되게 아주 빡빡하게 봤을 때입니다. 여전히 저는 마가라인스가 좋은 선수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이 조금 있다. 아니, 채찍질을 해야죠. 그때. 그거. 그 다음에 에제 아직 적응 중이다. 그리고 메리노는 뭐 그렇다 치고, 사카가 요즘에 뭐 골은 넣어도 약간 이전의 폼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보고. 골 넣었으니까. 네. 그거 말고는 부상자 복귀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르테타가 빨리 교체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정도 빡빡한 경기에서 완예리, 다우만, 뇌르고르 같은 선수들은 저는 이 호흡을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멤버니까. 교체 mem버 중에 주전급에 준하는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들이 들어갔는데도 안 썼다. 그럼 저는 비판을 할 텐데, 뇌르고르 아직 그 뇌 빼고 플레이하거든요. 적응 안 됐어요. 그리고 06년생, 07년생, 09년생 선수를 이 타이밍에 넣는 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다. 전 아쉬울 수는 있으나 넣지 않은 아르테타의 선택이 되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마무리를 지면 이번 라운드는 이번 시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은 바꾸는 그런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스날이 비긴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저도 1위1비 하거든요. 1위1비 아이콘이잖아요, 사실. 근데 아스날이 강력한 수비력으로 승점을 쌓아갔을 때의 이 막강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의 아스날이 인정합니다만은, 이거 또 펩이 한 단계 올라서나? 맨시티가 셉니다. 네, 올라서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맨시티의 극강인 모습, 그러니까 맨시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스쿼드를 가지고 만들어낸 내용과 결과는 인정합니다만은, 이 리버풀전에서 또 그 이상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아스날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라운드였어요. 펩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게 리버풀 팬들도 아스날 팬들도 가장 강력한 거 라이벌이 누굽니까? 다 얘기하거든요. 펩시티죠.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우승은 없다. 결국에는 펩 있는 동안에 클럽도 한 번 했어요, 리그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펩시티와 함께 리그를 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펩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아르테타도 이거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해야죠. PL이나 챔스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게 된 맨시티잖아요. 요즘에 팬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뭐 아스날, 맨유, 뭐 리버풀은 원래 코어한 팬들도 많고 원래 이제 기반이 되는 팬들도 많았던 팀인데 맨시티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식의 축구를 계속 보여주면서 맨시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맨시티 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죠. 충분해요.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언급되지 않은 경기들이지만 빌라가 본머스를 4대0으로 잡은 거. 야, 본머스가 또 무너졌습니다, 좀 이번에. 본머스가 초반에 그 아담 스미스가 좀 이른 부상으로 빠진 게 좀 독이 된 것 같긴 그런 것 한데, 같아요. 수비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빌라한테 결과를 뺏겼고, 빌라가 리그 홈 경기 4승 1패래요. 빌라파크. 네, 빌라파크 빡세요. 여기 또한 지옥의 원정이고요. 또 브랜트포드가 뉴캐슬을 3대1로 잡았는데, 뉴캐슬이 요즘 많이 부진해요. 리그에서만 부진해요. 네. 이상하게 챔스는 또 잘해요. 이번에 또 아틀레티코 클럽은 주중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참 리그에서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유독 좀 취약한 모습이 나온다는 점. 브랜트포드 최근 4경기 3승. 결과도 상당히 좋고, 좀 에너지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뉴캐슬이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챔스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그런지도 모르지. 그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어쨌든 되게 에디아우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당장 떨어지기에는 그가 해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뉴캐슬 팬들의 지지는 여전히 받겠습니다만. 뉴캐슬의 스쿼드로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그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뭐 엄청나게 뭔가를 바랄 수 있는 스쿼드는 아니잖아요.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해주긴 해야 된다. 그렇죠. 리그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챔스 병행하는 건 어렵지. 네. 두께가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상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웨스트햄 번리전에서 누누가,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은 누누한테 맡겨두면 이거는 잔류한다고 봅니다. 네, 올라올 것 같아요. 3대2로 번리 잡았고. 팀 잘 만드는 사람이라. 네. 이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지 않은 팀. 거기서는 잘 만드는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A매치 주간으로 가니까 각 팀마다 분위기가 묘한 상태로 이제 2주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이 말이 휴식이지 또 유럽 예선이나 이런 데 가는 선수들은 또 개고생하고 옵니다. 갈리고 오죠. 네. 유럽 예선에서 재밌을 만한 경기는 노르웨이, 이탈리아예요. 네,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이탈리아가
또 월드컵에 못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경기 결과를 내고 본선에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PL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